오늘은 11월 3일 금요일이네요. 지금 10시가 다 됐는데 어머님 아직까지 주무시고 계십니다. 지금 어머님을 깨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어머님께서 너무 뭐라고 할까? 잠에 취해 계세요. 제가 조금 늦게 깨웠어요. 아침 한 6시 정도, 늦어도 7시에 깨어서 간략하게 식사를 드려야 되는데 식사를 못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저렇게 주무셔 버렸네. 타이밍을 놓치면 식사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제가 타이밍을 좀 놓쳤어요. 좀 실수한 거죠. 한 2시, 늦어도 2시간 전에는, 3시간 전에는 아침 식사를 좀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더 늦춰서 이제 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제가 이렇게 가족여행 하기 전에는 제가 중개업을 했어요. 중개업, 광주서. 어머니께서 의식불명 상태로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서 한 40여일간 혼수 상태에 계시다가 깨어나셨어요. 이제 식사도 코로 하시고 목도 허리도 못 가누시고 그런 상태에서 병원에서 퇴원을 종용한 거예요. 더 이상의 퇴행성 문제니까 이제 더 이상 치료할 게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4년 전부터 지금까지 집에서 이렇게 제 생업을 포기하고, 당시에 했던 중개업을 포기하고 가정요양을 하는데요. 오늘은 가정요양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관해서 좀 넋두리를 깔까 합니다. 근데 제가 거진 10년 전부터 외치던 그런 말을 오늘 마침 새벽에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분이 저의 이론과 한 90% 일치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것을 몇 안 되는 저 구독자분들하고 좀 공유를 해야 쓰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유튜브 내용은 제가 아래 댓글에다가 그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한번 꼭 보시고, 그분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왜 그러니 저는 그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서 수구 세력, 기존 세력, 언론 세력, 이런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요즘 좀 더 나가서 검찰, 법원에서, 그때도 아마 법조 세력이라는 단어는 썼던 것 같아요. 10년 전에도.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원과 검찰 세력이죠. 근데 이분이 그런 그 기득권 세력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어찌 보면 이분도 대학 교수니까 기득권층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이 이 단어를 쓴다는 게 저는 충격이었어요. 아마 이분은 이 말 해가지고 동료 교수들로부터나 혹은 학회에서 많은 지탄을 받았을 걸로 1000% 확신을 합니다. 이는 기득권층에서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가 이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분에 좀 더 연구해 봐야겠는데, 교수 입장에서 이런 알면서도 안 하죠. 이런 사람들. 왜? 기득권층이니까.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서 왜 기득권 이야기 하냐, 이에 대해서 하시려면 저 같은 무명 사람이 말하면 10년 전에도 말했지만 말빨이 안 맥히니까 아래 링크된 이 교수님 말을 한번 쭉 들어보시면 다소나마 왜 부동산 이야기 하면서 기득권층 이야기 하느냐, 왜 언론 세력을 이야기 하느냐,
그것을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그게 사실 키포인트거든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예를 들자면 부동산 서울 아파트가 올랐다. 자료 근거 통계청 이러고 딱 기사가 떠요. 그러면 통계청장도 기득권 세력이고 그 언론 기사의 사주는 물론 건설사고 그 내용도 허위죠. 당연히 허위죠. 이 정도 허위는 사실상 뭐라 해야 되나 좀 완곡한 허위죠. 더 놀라운 건 그 허위로 근거에 의해서 2차 기사가 나옵니다. 물론 사주는 언론사죠. 아니죠. 사주는 건설사죠. 뭐라고 딱 표제가 뜨는 거니 서울 아파트 이제라도 따라잡아야 하나. 참 기가 막힙니다. 이 괴벨스가 따로 없어요. 괴벨스도 이렇게 문구를 잡을 수가 없어. 예. 제가 한두 달 전에 이 문구를 봤던 것 같아요. 그것도 다음에서. 예. 다음에서도 그 문구를 또 인용을 해요. 예. 서울 아파트 지금도 따라잡아야 하나. 마치 따라잡은 것이 늦은 양. 아파트는 떨어지고 있는데. 예. 할 말이 없죠. 이 정도니까. 이 부동산 현실이. 기득권 세력이 얼마나 불안하면 이런 공작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이 교수님이 정확히 짚고 있더라고요. 난 놀랐어요. 이분도 분명히 기득권인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10년 전부터 엄청 해온 사람입니다. 꼭 아래 링크된 댓글에 링크된 동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 지방에 이 조그만 5평 남짓 하는 중개업에 있던 사람으로서 제 말은 말벌이 안 맥혀요. 이분이 근거로 내세우는 것도 저와 90% 일치해요. 예. 이분이 근거로 내세운 것은 몇 가지가 있죠. 가장 큰 것은 뭐니 해도 인구입니다. 예. 부동산은 인구와 생산성 혹은 소득을 먹고 사는 기생충입니다. 저는 이 기생충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인구를 먹고 살고 돈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움직이려면 인구가 늘든지 아니면 소득이 늘어나야 돼요. 그 두 개가 아닌데 부동산이 오른다. 이것은 마치 몸 속은 썩고 있는데 겉에다가 양말을 바르고 이쁘게 화장한 것과 똑같습니다. 예,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이분도 동영상에서 언급을 하고 있죠.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근데 더 나아가서 이명박 정부부터 이게 짚어줘야 돼요. 그럼 이명박 정부 이전에 왜 말할 필요가 없냐? 이명박 정부 이전에 우리나라는 한번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게 뭔가요? IMF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IMF에 죽었다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대수술을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수술을 했습니다. 예.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기업이 부도가 났고 정말 다시는 기억하기도 싫은 뉴스들이 그때 9시 뉴스를 날마다 메인으로 장식했지 않습니까?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니 아버지도 따라서 자살하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업이 해외에 헐값에 매각이 되고 국민들은 국가 부채를 이렇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제2 물산 장려운동에 금모으기로 했죠. 물론 금모으기는 우리나라가 해외에 진 부채 내가 알기로는 10%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10%도 안 된 그 금액이 불쏘시개가 돼서 혹은 지하에 있는 물탱크에 물에 있는 그 물이 들어가야 펌프해서 물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 우리나라는 해처모였어. 해처모요. 쉽게 말하면. 제로에서 다 출발했습니다. 1950년대 6.25 때 한번 해처모 했고, 그 다음에 IMF부터 해처모 했어요. 우리가 많이 우리 살점을 칼로 드러내가지고 우리 이 기업이나 이 가정이 다시 한번 좀 건전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기업도 엄청나게 아팠지만 가정도 무지무지하게 아팠죠. 그때 자살한 사람은 무지하게 많아요. 지금 우리가 통계에 안 잡히고 뉴스에 안 나와서 그러지 한강에 빠진 사람이 그 몇이며 지방에서 자살한 사람이 그 몇입니까?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히 알바할 것이 없어요. 이미 다 쓰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대출을 권장했습니다. 한번 혼나고 정신도 못 차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민에게 빚으로 돈 사라는 이런 정책을 10년간 했죠. 그래서 꾸준히 올랐어요. 그럼 그것을 문재인 정부 때도 아마 알긴 알았는데 심각성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참 그도 그렇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한번 부동산이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자연의 수질로 보자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근데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IMF로 엄청난 통화량이 또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무려 그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불렀습니다. 그게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풀렸죠. 제가 통계는 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요즘은 또 국가 간 통화량도 이동이 많이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로 봐서는 독약이에요. 우리 부동산을 봐서는 독약이에요. 저는 IMF 딱 터지고 혹은 그 당시 김현미 후보니 국토부 장관입니까? 아파트 공급을 늘린다 할 때 그때 딱 저는 죽었구나. 이 정부는 참 말년에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글은 다 있습니다. 강의 시작했던 말은 아니나 다를까 문재인 정부는 여러 가지 지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때문에 무너졌어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부동산에서 무너졌습니다. 부동산만 잡았다면 혹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알렸다면 절대 지금의 검찰 독재 정권이 탄생할 수가 없어요. 한국이 희한해요. 일종의 정치적 사고죠.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이건 참 진짜 모르겠어요. 이건 신의 뜻이죠. 이건 신의 뜻으로 봐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민족을 조금 더 탄탄하라고 더 고난을 준 겁니다. 이것은.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아파트 공급을 늘린다 하고 그 정책하고 부동산 코로나 때문에 통화량이 늘어난 거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부동산 폭등을 이미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그게 딱 이렇게 전조가 보였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폭등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이죠. 지금 이렇게 윤석열 정부 초기에 윤석열 정부로 하지 마 그냥 검찰
정권이나 합시다. 솔직히 금리가 정권이잖아요. 이 초기에 아파트 가격은 조정을 받았어요. 저는 이미 조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느냐? 인간이 대처할 수 없을 정도 조정을 받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쩝니까? 아까 제가 말한 바와 같이 언론을 쥐고 있는 건설사들이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한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 뭐 일부 지역에서는 많이 반등을 했다. 심지어는 지금이라도 따라잡아야 하나. 이거 진짜 참 기발한 창작이죠. 물론 거기에는 통계청 허위 통계도 이렇게 한 몫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파트를 부양책을 지금 많이 정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심각할 정도는 아닌데 지금 떠받치를 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어요. 지금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긴축 경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IMF 때 풀렸던 수조 달러를 회수하기 위해서 미국부터가 지금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우리나라가 더 앞서가야 되는데 미국을 좀 따라가고 있어요. 네, 따라가. 그리고 심지어는 역행을 합니다. 지금 대출을 지금 해준다고 막 하잖아요. 아파트 구입할 시에. 네, 조금 이런 일시적인 미봉체, 아파트 건설사들의 부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또 기득권층의 부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정치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의 앞길에 큰 불행입니다. 국가를 이루는 것은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국민은 특권층이나 기득권층이 아니에요. 뭐 굳이 표현하자면 전체를 다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서민층 위주로 해야 됩니다. 이 중산층도 안 돼요. 물론 중산층을 타겟으로 한 정책이 주류가 되겠지만은 특히나 이 아파트는 서민층을 위주로 해야 됩니다. 서민층 위주로 하면 중산층도 얘기를 보겠죠. 국민이 건강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면 나라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뭐는 몰라도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 안에서 사실 민감한 국민이잖아요. 이 아파트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이 서민이나 중산층도 또 뭐라고 해야 할까? 문재인 정부 때 그 부자들에게 발을 한번 당긴 그런 서민층도 있어요. 아파트를 끝자락에 사신 분들이죠. 참 슬퍼요. 이런 분들도. 그런 분들 내 주변에 몇 명이 있어요. 서민이라 한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좀 돈 좀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인근의 아파트 사신 분들 지금 곡소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광주에서 상가를 팔아가지고 20몇억 주고 서울에도 아파트를 샀어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하도 오르니까.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오늘 사야 내일부터 또 오르니까. 그분
전화도 못 걸겠어. 미안해서. 나 미안한 일도 하지도 않았는데, 물론 당시 이야기했다면 제가 아파트 사지 마라 했겠죠. 그러나 이미 그때는 사지 마라 하면 더 살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말이 더 없습니다만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죠. 아파트는 인구와 소득을 먹고 사는데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 정체 상태예요. 정체 상태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노령화 혹은 초고령화입니다. 초고령화. 이건 딱 간단한 거예요. 고령화, 인구 수가 주는데 고령화, 초고령화로 가는데 인구 수로 전 것도 문제지만은 그 안에 인구 구조가 50% 이상이 노인들이 많다 이겁니다. 이것은 백약이 무효예요. 예. 기본적으로 소득 이전에 인구가 늘어나야 부동산을 삽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일부 언론사는 이렇게, 물론 이 언론사는 건설사가 사주죠. 인구는 줄고 고령화 되더라도 가구 수는 늘어난다. 예, 사실 가구 수 늘어났어요. 이것도 분명히 짚고 가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집도 월 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된 우리 집도 가구 수가 늘었어요. 아들이 지금 저하고 갈등 때문에, 제 어머니 모시지 않습니까? 갈등 때문에 딴 데서 지 엄마랑 월세 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백주대낮에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예, 가능해요.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가능합니다. 우리 친구들 보니까요, 결혼도 안 하는 애들이 밖에 나가서 원룸에서 사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만국병이죠. 만국병입니다. 이거 사회 문제예요. 이 이야기는 다시 한번 몇 시간 두고 이야기할 사항입니다. 예. 원룸을 LH에서 구입해 줬어요. 저는 이 결정을 내린 사람은 진짜로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원룸과 또 뭡니까? 문재인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오피스텔을 혹은 원룸을 활성화하는 조치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원룸과 오피스텔이 일가구 주택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을 했고, 우리나라의 사회적으로 먹구름을 두르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이 원룸과 오피스텔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어찌됐든 간에 인구는 줄었으나 가구수 넣는 것은 맞어요. 1인구가 많으니까. 정말 이것은 어마어마한 이야기 할 이야기가 많은데 다음 이야기하고요. 다시 언론으로 돌아가서 인구는 빠지고 인구는 노쇠화 됐어요. 그러면 아파트 수요는 줄어듭니다. 수요는 줄을 뿐 아니라 기존의 아파트 매물로 많이 나와요.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마어마한 중력 압박으로 향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두 번째는 소득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구가 늘려면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려면 젊은이들에게 적정한 소득이 보장이 돼야 돼요. 적정한 소득이. 그래야 결혼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결혼하고 관련해서 많은 정보를 비롯해서 인구와 결혼에 대해서 수많은 학자 인내, 언론 인내, KBS, MBC 언론사 해가지고 지난 20년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해온 것이 주로 뭡니까? 예. 일자리를 줘서 소득을 늘려야만이 결혼을 한다. 이게 큰 흐름이에요.
그리고 모르면 몰라도 앞으로 그런 업무를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성공했습니까? 제가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은 수십 조를 쏟아부었어요. 이 청소년 이제 뭐 결혼 인구 정책에 대해서 아마 수십조 될 거, 100조 넘을 겁니다. 그 예산이. 그러나 인구는 줄었어요. 출산율도 줄고 인구도 줄고 결혼율도 줄었어요. 줄 정도가 아니라 심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저야 뭐 이대로 죽으면 관계 없을까 싶습니다만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인구 문제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나마 지금 우리나라가 불법 체류가 많고 이민 정책이 다소나마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탄력성이 있어서 그나마 지금 중소기업이나 농촌 경제를 걔들이 지금 받쳐주고 있어요. 그나마. 그러니까 이 소득 문제로 혼인율과 인구 출산율을 해결하려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실패했잖아요. 20년 동안 해왔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인구 이야기가 나왔고, 인구 이야기가 관련해서 결혼율, 출산율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젊은이들의 소득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요. 소득은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이고, 잠깐 여기로 빠져서 제가 가지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그런 문제는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는 간단히 말하자면 성을 개방합니다. 간통제가 폐지되고 호주 제도가 폐지되고 원룸과 오피스텔이 활성화되고 혼전, 난교가 별로 그렇게 창피한지 모르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차마 눈에 보지도 회개망측한 그런 행동을 한 일부 연예인들이 동영상이 유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방송사들은 그들을 공중파에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배우든 가수든 뭐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했어요. 우리 인식이 그렇게 변했어요. 저는 특정인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성이 이렇게 문란하고 개방하면 할수록 혼인율은 떨어진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 상황이 어떤가 봅시다. 여자가 공무원이에요. 남자는 자영업이에요. 뭐 여자 공무원이랑 아니어도 좋아요. 어떤 직장인입니다. 근데 남자가 바람을 피웠어요. 바람을. 그 여자는 주변에 체면도 있고 또 새끼도 있고 또 한두 번은 남자가 그럴 수 있겠지 하고 참았어요. 한 10년 참았어요. 결국은 그것이 해결 안 돼가지고 이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남자가 바람 피워서 남자의 책임으로 이혼해야 하는 상황까지 갔어요. 그런데 여자가 정년 퇴직을 하니까 그 연금 청구권을 남자한테 있대요. 그것도. 이것은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남자의 연금을 여자가 바람 피워서 이혼이 돼도 여자가 일정 부분
연금 청구할, 남자가 연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성에 관련된 우리나라 현재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이 성의 개방화가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인구 증가율을 막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다. 이것은 다음에 또 이야기합시다. 지금은 그걸로 하면 또 이것도 몇 시간 분량이니까 다음 이야기하고, 오늘은 소득뿐만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간 것은 소득 때문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결혼을 한다. 이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것은 일종의 원인이 될 수 있어도, 그러면 옛날에 우리들이 더 춥고 배고플 때, 그때는 우리들이 뭐 결혼 안 했습니까? 저는 사실 결혼할 때요, 제 소득이 상위 1%였습니다. 예. 저도 공기업 과장이었고, 우리 마누라도 공기업 과장이었어요. 둘 소득이 합치면 30년 전에 거진 1억이 가까웠어요. 대단한 상위 1%였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처음에 결혼할 때 하하수도가 지나가는 바로 옆에 단칸방, 진짜 단칸방이었습니다. 거기서 월세로 살았어요. 부모님과 한 1km 떨어져서. 그리고 제 친구 대다수는 물론 아파트로 들어간 친구도 있었죠. 그건 극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 아파트라 해봤자 20평이야. 그것도 몇십 년 된, 광주로 따지면 지금은 없으나만 화정주공, 그 다음에 우남주공 1이 들어갔어요. 예. 물론 걔도 그때 공기업 직원이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소득하고는 거리 관계없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자, 지금 현재 이 소득과 부동산 가격은 서로 연계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그 청년들의 소득을 뭘로 기준을 잡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는 공무원 월급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게 가장 객관적이라고 봐요. 물론 그것도 신의 입장에서 보면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근사치가 공무원 봉급이. 왜 그러냐?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무 여건, 직장의 안정성, 기업 문화, 이걸 다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공무원이 가장 중간치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무원 구급학기 해가지고 혼자 벌어서 20년 동안 생활하면은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이건 뭐 계산 안 해도 뻔하죠. 예. 그렇다면 조금 더 소득을 늘려봅시다. 그럼 맞벌이 부부면 어떨까? 예. 부부가 구급 공무원 합격해가지고 20년 동안 생활하면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이것도 계산 하나만 뻔합니다. 그럼 조금 소득을 올려봅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억지입니다. 인권이 모든 이야기는 이게 범용할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하도 실장이 안 받으니까 조금 올려봅시다. 뭐 7급, 아니 뭐 행정고시 둘이 하겠다 합시다. 남녀가. 뭐 그분들이 20년 동안 모으면 서로 와서 살 수 있을까요? 이것도 못 삽니다.
그럼 좀 더 이제 또 소득을 올려봅시다. 아니, 소득을 올리기보다도 어쨌든 간에 좀 아파트 살 수 있는 범위를 넓혀봅시다. 그게 뭡니까? 대출이죠. 지금 이 아래 링크된 대학 교수도 이 대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분 이야기 꼭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행정고시, 부부가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맞벌이를 해서 이분은 10년을 예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20년 해도 저는 아파트를 못 산다고 계산이 나와요. 예. 지금 이분은 이자를 5%로 받더라고요. 대출 이자를 지금 이자로 받죠. 그리고 시세도 지금은 시세로 보고. 그렇다면 이분은 1인대로 하자면 맞벌이 부부가 10년간 모아도 대출해서 집을 살려면 월 이자 부담액이 월 250만 원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동영상 꼭 보세요. 그렇다면 이미 국민들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이미 시장은 붕괴된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결국은 아파트 가격이 조금 더 우리 삶에 맞게끔 현실화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회계망측하게 올라 있는가는 이걸로 알 수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 삶 자체에서 모든 가격이 매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는 쌀, 뭐 초코파이, 라면, 볼펜, 자동차, 이 가격은, 가격이라는 것은 뭡니까? 교환가치예요, 교환가치. 물론 여러 가지 가격이 뭐 교환가치, 뭐 저장가치, 측정가치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교환가치가 없으면 가격이 안 돼요, 시장 경제에서는. 근데 이 교환가치가 발생이 안 돼, 그럼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된다면 이건 문제죠. 네,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그것이. 그 가격이 유지됐다는 것 자체도 문제예요. 그 국가와 사이가. 근데 대다수 청년들이 10년 동안, 그것도 상위 1%의 그 젊은이들이 10년간 모아서 그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사회 구조의 가격이라면 어떤 재화가 아파트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그것이 생필품이라면 더더욱 문제죠. 아파트는 주거 생필품이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은 어떤 형태로든 조정을 봐야 되는데 이제는 국가 의지와 관계없이 사회 의지와 관계없이 이제 조정을 받을 때가 왔어요. 그게 뭔고니 바로 인구와 소득입니다. 소득. 특히 인구죠. 지금 이 건설사가 사주로 있는 언론에서 무지하게 노련하고 있어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플레이하고 있고, 건설사가 사주가 아닌 언론들은 그걸 받아쓰기 급급해요. 왜 그러냐? 뉴스원이 없잖아요. 뉴스원이. 더더군다나 통계청에서, 나는 그 밑에 그 링크된 그 대학 교수 말을 아직도 의심을 합니다만, 통계청에서 그냥 교묘하게 그 통계를 조작했다는 그것을 보고 정말 저는 혀를 눌렀습니다. 통계가 조작되면 할 말이 없죠, 그걸. 근데 사실 우리나라 통계가
믿을 건 못 돼요. 예. 요즘 여러분 국가에서 발표하는 뭐 소비자 뭐 지수, 무슨 지수 믿습니까? 저는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예. 그 표본 자체부터 걸러먹었어요. 그건 그렇고요. 더 이상 말하면 복잡하니까 일단은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부동산은 인구와 소득을 먹고 살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을 받을 때다.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다. 저도 이 아파트 가지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좋지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건강한 사람,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 벌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그런 사람이 10년이면 난 아파트 살 수 있겠다. 이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런 건강한 사회에서 건강한 시민이 태어난 거예요. 밑도 끝도 이래도 미래가 안 보인다. 이것은 건강한 사람을 죽이는 사회 시스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서민도 어떻게 해서 돈 모은 돈 서울에 막차 타죠. 그 서민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제가 막 두서없이 이야기했는데요. 저와 의견이 제가 10년 전부터 피토하면서 했던 제 의견을 어떤 서울의 기득권층이 그것도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서 너무 고맙고 아무래도 저보다 더 파급력 있으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꼭 아래 링크를 한번 봐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언급 못한 분 혹은 제가 이렇게 말했던 부분에 다소나마 부연 설명을 원하신 분들은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어머니 모시면서 뭐 그럴 기회가 있겠습니까만 한번 말해드릴까 하는데요. 이거 하나만 꼭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면 아파트 공급이 내려가겠어요? 올라가겠어요? 공급이 늘어나면. 예. 당연히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럽니까? 아닙니다. 아파트 공급을 늘리면 아파트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김현미 장관이 문재인 정부 때 그분이 아파트 공급을 늘린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건 끝났구나 그랬어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박정희 때부터 계속 아파트 공급을 늘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공급은 가격은 폭등을 했어요. 대표적인 게 노태우 200만원 공급입니다. 그때 폭등을 했어요. 네. 왜 그럼 아파트는 공급을 늘린다고 하면은 폭등을 할까요? 노무현 정부 때 지방 혁신도시 하면서 혁신도시마다 아파트 엄청 지어놨습니다. 폭등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문제의 해답은 돈입니다. 돈. 네.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택지를 구입해야 되겠죠. 또 그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지작물이다 그러죠. 그 주택 가격, 나무 가격 보상해 줘야 되겠죠. 이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급히 어떤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보상가는 예전하고 틀려요. 지금 상당히 높게 시세보다 적어도 너무 높아지 낫지 않습니다. 그러면
합의가 안 되니까 그 돈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그 돈만 있습니까? 토목공사를 해야죠. 토목공사 비용도 그 토지 매입비, 그 용집이다 그러죠. 거기에 못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제가 예전에 토지공사 근무할 때는 그것이 뭐 몇백억이었는데 지금은 몇천억, 몇조 단위로 풀려요, 돈이. 문제는 이 돈에 있어요. 내가 어떤 단지 내에 1000평 땅을 소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문중 땅이 됐든 개인 땅이 됐든. 그러면 그 돈을 보상을 받고 그 돈을 일부를 가지고 또 인근에 토지를 삽니다. 그러면 그 땅값은 오르죠. 오를 수밖에 없죠. 예. A라는 군에 있는 땅을 보상을 받아서 B라는 군에 가서 땅을 살라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막 폭증을 합니다. 예. 대체 토지를 구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거기에 대해서 나라에서는 또 대체 토지 구입할 때는 취득세 일부도 감면해 주지 않습니까? 사요. 그러면 인근 땅값이 또 폭등을 해요. 예. 이미 A라는 토지는 보상하면서 넉넉하니 호주머니를 채워줬는데 B, C, D, F, G 이런 군들이 또 땅값이 폭등을 해요. 이게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된 겁니다. 두 번째, 그 보상비 일부는 서울이 됐든 지방이 됐든 상당수는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부추깁니다. 자, 그 지방에 또 용집이나 개발비 몇 조 원 된 돈들이 승수효과, 통화 승수효과 있잖아요. 승수효과를 유발하고 또 돈이 사이에 굴러다녀요. 또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들어섰으면 아파트 가격 공급가는 또 높게 책정이 되어 낮지도 않아요. 그러면 아파트는 또 올라가죠, 가격이. 그것뿐만이니까 몇천호가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저 산속에 저 논두렁에 놔둡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도로를 개설해 줍니다. 도로를 개설하는데 돈이 이만저만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돈이 또 풀립니다. 그것만 합니까? 또 몇천호, 뭐 몇만호 들어서면 그 주변에 상가가 막 우후죽순처럼 들어서죠. 그럼 땅값이 또 올라갑니다. 그것만 그럽니까? 또 일부는 또 지하철까지 놔줘요. 돈이 또 풀립니다. 그래서 공급을 했을 때는 반드시 통화환수 조치가 있어야 되고 공급이 됐을 때는 이익환수 조치가 뒤따라야 되고 아울러서 이건 좀 특다른 조치인데요. 인근에 그러니까 A 지점과 B 지점 간에 지하철을 뚫는다 아니면 고속화 도로를 뚫는다 할 때는 A에서 B까지 가는 지점의 이익환수 조치는 물론이거니와 A 지점과 B 지점 그 A목, B목 간에 거기는 공용적으로 개발을 해야 돼요. 절대 개인에게 주면 안 됩니다. 이것은 토지는 약간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용재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땅값이 오르지 않도록 해야 되고 상가가 들어섰을 때 상가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지점의 지하철 인근의 땅 그것을 사전에 수용을 해야 됩니다. B 지점의 지하철 인근의 땅 사전에 수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국가가 됐든지 지방자치됐든지 어떤 쇼핑몰을 해가지고 저렴하게 20년 30년 동안 저렴하게
서민들에게 분양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개인에게 놔두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야, 그러면 그 수용이 된 위의 지역에 상가를 지어서 개인이 하면 될 거 아니냐? 물론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수용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A 지점의 역과 B 지점의 역 인근에 1000평 수용해서는 안 되고요. 적어도 한 5000평은 수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 5000평 바운더리 위에는 어떠한 건물이 들어들어도 상권이 활성화할 수 없는 지역으로 해서 만들어버려야 돼요. 이건 일종의 공산국가죠. 예, 그렇습니다. 다 개인이 사유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입점한 어떤 상가는 누구든지 우리나라 국민 소득은 3만 불이었습니다. 3만 불이잖아요. 그러면 3만 불 수준에 맞게끔 임대료를 책정해 줘야 되고, 거기서 어떤 업종이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입점에는 유효기한을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4년 하면 반드시 나가야 된다든가, A라는 미장원이 대박이 날 포인트다 그러면 2개, 3개 정도 더 오픈해서 3만 불에 맞게끔 소득을 책정해 주는 거죠. 왜? 그 공공재니까. 예. A점에 있는 어떤 식당이 대박이 나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이 뭐 1년에 연소득 뭐 1억이 넘는다. 예, 봐야겠죠. 거기에 그 사람이 개발한 아이디어와 어떤 소스를 개발해가지고 1억이 넘었다. 이건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분은 10년이고 보장해 줘야 되는데, 식당의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서 그 사람이 많이 소득을 얻는다 그러면 그분을 4년 만에 계약을 갱신해서 다른 분 대체한다든가, 아니면은 식당을 더 늘려야겠죠. 개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3만 불, 또 예를 들어서 4년 후에는 5만 불 들으면 5만 불에 맞게끔 5만 불 이상 벌면은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개발로 인한 소득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파트 개발하면 인근에 상가는 폭등을 하고, 그 지하철이나 고속도로 인근 포인트들은 가격이 폭등하고, 토지값 폭등하고, 집값 폭등하고, 개발하면 저거로 오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급하면 오른다 이 덩실을 깨버려야 돼요.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지금 어머님 지금 주무시면 한번 봐볼까요? 지금 10시 40분인데 이제는 억지로 지금 깨워야겠습니다. 이제 하루 사이클을 깨지죠.